우리가 영변 핵시설을 폭격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기술자들을, 핵개발 종사하는 기술자들을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다 암살해버립니다. 지금 이란에서 핵개발하는 기술자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상하게 죽고 있어요. 지금 말은 안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란 핵개발 기술자를 죽이는 공작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에 지금 핵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는 북한 기술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맡겨놓으면 안 되죠. 이런 건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그리고 제일 필요한 것은 김정일, 겁이 제일 많은 김정일의 타겟을 딱 맞춰놓고 김정일 제거하는 계획을 반드시 우리가 추진해야 돼요. 이거는 소문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진구하는 방식으로 하면 5년 뒤에 어느 날 시커먼 표제의 기사가 나올 겁니다. 북한군 드디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휴전선에 배치했다. 그 뒤부터는 한국 사람들이 기가 죽습니다. 기가 죽. 그래 되면은 점점 강성해지는 중국이 그 북한을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한국에서는 반미주의자가 더 극성을 부리고 그래서 우리 손으로 조한미군 나가라고 하면은 그 길이 바로 적과 통일되는 길입니다. 적과 통일. 이게 제가 설명드린 게 일부러 겁을 주려고 만들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무슨 근거로 한국의 지도층은 한국은 전쟁 위협이 사라졌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사라졌다고 헛소리를 한 대통령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김대중뿐만이 아니죠. 그전에 김영삼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소련에 가서 고르바초프 만나고 오더니 느닷없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한 실수가 하나 있죠. 94년에 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말린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고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 카트죠. 이 두 사람 때문에 기회를 놓쳤어요. 그때 때렸을 때는 아마 핵 문제 해결됐고 김일성 정권 무너졌을 거예요. 그때는 중국이 정부같이 강한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그걸 적극적으로 막을 힘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가 찬스를 한번 놓쳤습니다. 찬스를 한번 놓쳤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회고로 해서 그걸 자랑이라고 계속 또 자기가 전쟁을 막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연말에 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농담 진담받았어요. 이러지 말고 이스라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스라엘 보고 영변 핵시설을 폭격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그게 가만 보니까 용산이 아니라 그것도 그럴듯한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이란하고 북한이 지금 핵 미사일 기술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주고받고 북한에서 핵실험하면 아마 그게 이란 기술자가 와서 참관을 하고 할 거예요. 이란은 돈이 많죠. 기름이 많습니다. 북한은 기술이 많아요. 그래서 둘이가 서로 주고받는데 여기에 중국이 그걸 지금까지 지원을 했어요.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건 참 나쁜 사람이에요. 북한의 핵 개발은 중국이 기술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는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 초에 등소평가 있을 때 이 핵 기술을 파키스탄, 이란, 중국, 북한에 확산시키는 것이 중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핵 기술을 또 플루토늄까지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프로톨물 비행기에 50kg을 실어가지고 파키스탄에 선물로 준 게 중국입니다. 파키스탄이 개발한 핵기술이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란으로 가고 북한으로 가고 요걸 뒤에서 다 조종한 게 중국이다. 그 중국 보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달라고 육자회담하고 지금도 중국한테 부탁해야 된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공동전선을 피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아주 친해져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란, 우리는 북한이니까. 이스라엘은 원자로를 폭격한 실적이 많아요. 1980년에는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했습니다. 원자로 폭격하는 데는 전문가들이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올 수 있으니까 아마 저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충분히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폭격하고 돌아가 버리면 이스라엘까지 북한이 출격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한테 얻어맞고 서울을 공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은 좀 구차한 이야기죠.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 가만보니까 김정일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김정일이가 전면전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찔끔찔끔하는 도발은 하는데 그래 좋다. 네 그렇게 계속하면 우리 전면전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딱 나서면은 딱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전면전을 서로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남한은 북한은 전면전을 못할 것이다. 김정일이도 북부는 전면전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럴 때는 누가 이기느냐? 전면전을 각오하고 대결에 나선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김정일의 약점이 뭐냐? 전면전을 못하는 겁니다. 전면전을 못하고 정규전을 못해요. 항상 뒤통수 친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딱 앞으로 계속 도발하면은 우리는 휴전선에 있는 장사포 부대 다 부숴버리겠다. 전면전을 하겠다. 전쟁 행위로 가져오겠다. 라고 딱 선을 냅니다. 우리 군사력 평가에 의하면 전쟁 나고 나서 3일 안으로 휴전선, 서울을 위협할 수 있는 휴전선에 있는 적의 포대를 다 파괴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거 사실일 겁니다. 80%를 파괴할 수 있다. 5일이 지나면은 한반도에서 제공권은 한국과 미군이 장악한다. 그래서 북한 공군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없어진다. 전면전을 하면 우리가 유리하게 돼 있어요. 전면전. 그래서 우리가 전면전, 전쟁을 각오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각오한다.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선전포고를 간주하겠다. 이렇게 국가 지도부가 딱 나서려면은 국민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열화와 같이 그것을 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왜 저렇게 철저하게 응징과 보복과 암살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국민들이 90%가 지지를 합니다. 90%. 작년 초에 2009년 1월에 가자 지역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쑥대밭을 만들고 있을 때 세계 여론은 전부 이스라엘을 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무시해버리고 유엔이 휴전하라고 해도 딱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말고 어느 외국 기관에게도 우리의 안보를 맡긴 적은 없다. 우리 안보는 우리가 결정하겠다. 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소탕하라고 물러갔어요. 이스라엘 군인 10명 죽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한 1000명 죽었어요. 이 정도 자세로 나올 각오가 되어 있으면은 이스라엘식의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요. 국민의 80% 내지 90%의 지지가 있으면은 우리 국가 지도부가 이스라엘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지지냐 하면 한 60%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60%는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가 가장 어려운 것이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또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가면서 전쟁을 한다는 점입니다. 독재국가는 장점이 뭐냐? 언론 여론 무시해버리고 국가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 군대는 요새 보면 신문이나 방송 보면은 한참 싸우고 있는 우리 국군의 실황 방송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걸 북한에서 가만 앉아서 보면은 무슨 무기체제가 연평도에 배치됐다는 걸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언론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언론이라는 게 그 안에도 좌경 문제가 많고 부책임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상계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쟁을 하려면 한국 언론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는 전쟁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비상계엄을 펴야 됩니다. 비상계엄을 펴는 것을 또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지를 해줘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말이죠. 그 패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한때 이 사람이 작전을 할 수 없고 근신을 한 몇 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 어떤 사병이 아주 전쟁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겁을 내는 걸 보니까 화가 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때렸어요. 아무 때렸는 거.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서는 바람에 장군이 사병을 패했다 이래가지고 그 유명한 장군이 몇 달 동안 작전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일이 지금 이렇게 빚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우리 국군과 국가 지도부가 이스라엘식으로 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모델로 한다면 국가 지도부, 여당, 그리고 국민의 이 결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쟁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쟁 의지라고 합니다. 요새 전쟁은 어디서 승패가 나느냐? 전쟁의 목적은 이겁니다. 적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전쟁 목적이 아닙니다.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것이 전쟁 목적입니다.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면 그 영토 점령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제는 또 전쟁 교리가 또 바뀌었어요.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은 적의 전쟁 의지를 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의 전쟁 의지를 끄는 것이다. 적 지도부의 전쟁 의지를 끄는 것이다. 이겁니다. 적 지도부의 전쟁 의지를 끄는 것이다. 지금 이 싸움은 김정일을 필두로 하는 북한 노동당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부의 의지의 대결입니다. 전쟁 의지의 대결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김정일 쪽이 전쟁 의지가 다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얻어터지고 있습니다. 얻어터지고 있습니다. 몇 번 얻어터졌느냐? 4번 얻어맞았죠. 2008년 7월에 금강산 관광객이 피살을 했어요. 2009년 여름에 홍수를 일부러 보내가지고 임진강에서 놀고 있던 6명이 죽었어요. 의뢰로 천안함을 폭침시켰습니다. 연평도 폭격을 했어요. 4차례 당했습니다. 우리가 4차례. 이건 치욕입니다. 치욕. 이 4차례 당하고도 보고를 하지 못했다. 왜 보고를 하지 못했느냐?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전쟁 의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김정일이가 이명박한테 이겼기 때문입니다. 전쟁 의지가.